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가 변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산만한 습관을 가지는 게 생존의 유리예요. 그래서 야생에서 무언가 집중하면 사자에게 공격당해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살아남은 종들은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항상 이렇게 감시를 하면서 살아온 사람 존재들만 이제 살아남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런 어떤 특성을 가진 게 이제 우리의 인간이란 거를 이제 깔고 이제 한번 봐야 돼. 세상을 일단 바꾸려면요, 큰 저항에 부딪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건 인간 본연의 습성 때문에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뭐, 나는 내 맘대로 산다, 쌍 마이웨이, 이렇게 하면서 막 살잖아. 그러면 그런 케이스가 보통 막 전신문신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좀 덜 하잖아. 진짜 남의 눈치 안 보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는데 은근히 눈치 많이 본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 자체가 늑대처럼 무리를 지어서 살고 이렇게 뭉쳐서 살아야 되는 존재란 말이야. 인간이 굉장히 햄스터처럼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 조직 사회에서 내가 어떤 인정을 받느냐가 인간에게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돼요. 그런데 사실 행복하냐 아니냐로 이분법으로 나눌 수는 없어. 누구나 그 행복 속에 되게 고통스러움도 있고 고독도 있고 막 그렇거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보편적으로 저런 인생은 너무 빡세다, 이런 인생을 안 살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인간이 가진 본연의 이런 메커니즘들,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뭐 잘나고 뛰어나도 대부분은 인간 사회에서 그 큰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어요. DNA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욕을 느끼고 식욕을 느끼고 이런 게 왜 그러겠어. 그거 그냥 여러분들이 원해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이야, 본능. 그래서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나는 과연 무엇을 원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렇게 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나마 남의 얘기를 안 듣는다고 해도 나도 주변 사람 평판 신경 쓰고 어쩔 수가 없거든, 그게. 그런데 이게 맞다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받아들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막, 주변에 보면, 요즘 보면은, 미국에서는 시츄에이션십이라고 그런 게 되게 유행한데, 그러니까 관계를 정의하지 않고 연애를 하는 그런 게 되게 많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인이 아닌 거지. 연애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할 건 다 하는데, 그런 게 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제 입장에서는,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들이 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진짜 세상이 진짜 독특하다 하는데, 그게 되게 젊은 세대한테는, 미국의 젊은 세대한테는 그게 또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막 그것도 그렇고, 뭐 폴리아모리라 그래서 뭐 다자연애 이런 것도, 불과 제가 20대 때만 해도 그런 얘기 1도 없었는데, 제가 30대가 되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국내에서는 거의 못 봤지만 저는 한 커플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을 수 있구나. 미국에선 또 꽤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진짜 뭔가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왜 그래? 그게 어쩔 수가 없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주제가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거에 그렇게 공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만 그러냐? 아니에요. 에드와르 마네 같은 경우도 사실주의에서 인상주의로 넘어가는데 큰 공헌을 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인상주의가, 옛날에는 이 사람이 초기에 전시를 하는데 전시도 못했어. 이게 어떻게 미술이냐라고 하면서 인상주의 화가들을 굉장히 공격하고 조롱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최고가 됐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변화를 하고 혁신을 하려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주변의 개발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공부를 할 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면 다 반대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회사에 있을 때도 선배가 PHP 개발자였어. 아까 ASP 개발자였어. ASP가 단넷이 보면은 이렇게 C샵 베이스로 하는 게 있고, ASP가 이게 비주얼 베이직 문법이거든요. 그걸로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의 안 쓰잖아. 요즘 ASP 잘 안 쓰는데 PHP를 존나 무시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선배가 얘기하니까 맞는 줄 알았어, 어렸을 땐. 근데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다 개소리지. 그러니까 언어로 그렇게 집중하는 게, 지가 그거 ASP밖에 못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했지. 나중엔 알았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그래서 PHP 더 공부 좀 심도 있게 해보고 싶다. 프레임워크 요새 좋은 거 많이 나왔던데, 이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거야. 막 이런 경우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어리석은 사람도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탑골공원 가면은 이제 할아버지들이 정치 얘기 존나 얘기하거든.
근데 보면은 정치공학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노인들도 아니고 그냥 뭐 이제 무지성으로 빨아주는 자기 정당 막 그냥 빨아주는 이 정도 수준인데 막 싸우시는 거야 옆에서. 아 막 그럼 막 저렇게까지 할 건가 싶어. 근데 다 보면은 탁골공원 가면 뭐 박사님들 정치 박사님들 진짜 많거든. 왜 그런 느낌이 있지 뭐. 그러니까 40살 넘으면 그래서 정치 얘기 안 하는 게 나아요. 30대 때도 웬만하면 하지 마. 정치 얘기하면 싸워요. 그래서 정치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그런 것도 하고 이렇게 정치에 관심은 조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이거 아니면 막 죽겠다 뭐 이런 느낌도 아니라서 나는 그냥 그러려니 그냥 아 뭐 그게 뭐 그 중요한가 내 삶에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하니까 그냥 마음 존나 편해지더라고. 제 요새 세상 편함. 음. 내 아빠가 아니니까 이제는. 근데 아무튼 되게 골 때려요. 이게 이렇게 세상이 바꾸기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저항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겨내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미래 사회에 뭐가 되고 하는데 비트코인 때도 막 지랄지랄 했어. 난 비트코인 그래도 꽤나 빠르게 뭐 사지는 않았는데 기술 검토는 되게 빨리 한 편이거든요. 한 그래도 나오고서 한 6, 7년 지났을 때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붐이 있기 전에는 분석을 했었거든. 근데 그때 분석을 하면서 아 이거 되게 재밌다 이런 생각 했었어. 나 이게 투자 자산으로는 그렇게 별 생각이 없었는데 막 너무 재밌었죠. 제 입장에서 좀 재밌게 좀 받아들여져서 아 이거 되게 흥미롭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문제는 그게 나중에 엄청 오르는 거 보고서 아 투자 못한 게 좀 아쉬웠지. 근데 그것보다 이 비트코인 집단이 이게 사실 90년대부터 이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어느 날 비트코인이 딱 등장한 거라기보다는 그 전부터 세계 공용화폐에 대해서 90년대부터 되게 많이 논의가 됐었고 그런 관련 기술들이 천천히 발달해서 나온 거더라고.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되게 그 사람들, 그러니까 90년대만 해도 이제 인터넷이 보급되고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이미 저런 생각을 했다는 게 사실 많은 저항에 부딪혔겠구나. 이미 좀 개소리 한다. 어떻게 화폐를 바꾸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화폐의 역사를 이렇게 그러니까 돌아보면 거의 100년에 한 번씩 되게 주요 화폐들이 바뀌어 왔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15세기만 해도 은이 주요 화폐였거든. 그래서 중국이 그 당시에 전 세계 은의 막 절반 이상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막 중국이 정말 최고로 되게 그 중심의 나라여서 그래서 중국인가? 근데 그건 잘 모르겠다. 근데 중심이었다는 걸 내가 세계사 공부하면서 그 세계사 교수님한테 물어봤을 때 그 얘기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 되게 똑똑한 교수님이셨는데 그분 되게 아무튼 질문도 잘 받으시고 지금도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교수님. 나도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학생들이 어떤 질문해도 같이 내가 모르면 찾아서라도 알려주는 편이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학생들이랑 같이 많이 이렇게 재밌는 거 하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갑자기 말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근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기가 힘들고 주변에 저항이 많이 부딪힐 거라는 거를 감안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 개발자들 그냥 고만고만하게 하는 걸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몰입을 해서 내가 변화하는 걸 웬만하면 많이 받아들이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기업이 주목을 해요? 트렌드를 빨리 받아들이니까. 50대, 60대는 잘 안 바뀌어. 진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해. 내가 제일 어이없던 게 우리 엄마 처음에 그 카카오톡 알려줄 때 맨날 안 한다 하는 거야. 근데 막상 배우니까 되게 잘하셔. 그런 거 보면서 뭐야 잘할 거면서 뭐 저렇게 해. 나 이랬다니까 그때. 아니 어차피 저거 잘 받아들이고 할 거면서 왜 저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막상 하니까 되게 잘하셔. 그런 거 보면서 좀 많이 좀 어처구니가 없었어. 왜 노인들은 이렇게 뭔가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지.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근데 여러분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계속 변화하세요. 새로운 거 나오면 일단은 봐봐. 뭐 비트코인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그냥 기술은 볼 수 있는 거잖아. 이게 미래에 뭐가 바꿀지. 그러니까 이상한 감정적인 거 섞어가지고 기술 바라보지 말고 새로운 거 나오면 저게 왜 필요한 거야? 진짜 필요한 거야? 라는 질문 있죠. 제가 가장 강조하는 하브르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는 사고를 많이 발전을 시키세요. 질문을 통해서 과연 이 개발자는 이걸 만든 개발자는 어떤 의미로 이걸 개발했을까? 여기 이걸 탄생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이렇게 볼 수 있지. 이거를 똑같이 부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리액트의 탄생 배경도 알 수 있는 거지. 리액트 JS가 왜 생겼겠어? 가운데 컨텐츠가 집중이 되고 페이지 로드가 되게 많이 되는데, 문제는 바뀌는 곳은 한정되는데 전혀 안 바뀌어도 되는 곳까지 다시 이제 돔을 만드느라고 리소스 낭비가 심하니까, 그러면은 이러면은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해서 버추얼 돔을 만들어서 이제 특정 부분만 계속 잘 바뀌게끔 캐싱 기술을 활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왜 그래? 트위터나 페이스북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 얘네가 그냥 가운데 컨텐츠만 계속 바뀌잖아요. 밑으로 계속 스크롤해서 내리면은.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특정 컨텐츠만 바뀔 수 있는, 이렇게 렌더링을 이제 특정 부분만 할 수 있게끔 특화돼서 발전한 거거든. 그러면은 이걸 만든 개발사가 페이스북이 왜 이걸 만들었는지 해석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왜라는 질문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계속 어차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진짜 10대 때부터 좋아했던 명언이 뭐냐면,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흐르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뭐 좀 아니면은 좀 공부했다가 좀 버려도 되지, 버리고 뭐 딴 것도 보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하세요. 그래서 개발자가 확실히 변화하기 힘든 이유는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주변의 저항이나 이런 거 너무 이겨내야 돼. 그 정도 전투력은 있어야 된다고, 살면서. 물론 나도 쉽지 않았지. 팀누바가 혁신적인 교육을 하면 뭐해요. 그래서 결과가 충분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랄지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옆에서 지랄지랄하고 그거에 낚이니까, 우리는 학생들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B2C란 말이야. B2B면은 별로 상관없어요. 기업은 결과만 좋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거든. 그래서 내가 프리랜서 때 지금 성격으로 똑같이 사는데도 크게 아무 문제 없었어. 너 일 잘하니? 오케이, 같이 일하자. 이게 일반적인 기업의 속성이거든. 그래서 되게 일할 때 편하거든. 근데 B2C는 연기를 해야 돼. 존나 착한 척 해야 돼. 근데 그게 알게 뭐야. 야, 솔직히 고연봉 받게 해주는 게 착한 거지. 그냥 말 이쁘게 하고 무능한 것보다는 고연봉 받게 해주고 애들 잘 살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착한 거 아닐까? 나는 그런 생각 하거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연봉으로 뚝값 패는 거고, 연봉으로 지금 시장 막 네이버 카카오 안 뽑는다고 신입 안 뽑는데 지금도 네이버 카카오 못 보낸다고 막 옹행웅 하면은 좀 아니지. 그건 멍청한 거지. 못 보내는 것도 아니고 경력자로 많이 가요.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생각보다 네카라쿠베 당토 그 다니는 친구들도 은근히 많아요. 경력자로 경력 2, 3년 돼가지고. 근데 오히려 더 좋은 데 갔지. 아디엔이나 사실 딜리버리 히어로 뭐 본사 이런 데가 훨씬 낫지. 그런 친구, 걔네들도 뭐 경력 2, 3년에 그때까지 이직하고, 그 친구 중 한 친구는 카카오 있다가 거기 갔으니까. 근데 지금 뭐 카카오가 아니고가 그렇게 중요한가? 결국엔 돈이 중요한 거라니까. 안정적이고 그 돈 잘 벌고 안정적인 개발자가 제일 좋은 거지. 내가 중소기업에 있다고 해서 내 연봉까지 중소기업은 아니에요. 돈이란 가치는 카카오에서 받든 네이버에서 받든 그 땅끝 해남마을 스타트업에서 받든 내가 그냥 돈 많이 벌고 내 통장에 이렇게 돈만 찍히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봐야지. 어떻게든 그냥 영끌 막 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뭐 강남에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뭐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건 아니듯이, 그런 어떤 근본적인 가치에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낚이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잘하든 못하든 결국에는 교육 혁신을 해도, 저만 보더라도 아시겠지만 교육 혁신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한국 사회에서 왜 노벨상이 안 나오는지 알겠다니까. 난 그거를 진짜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기서 하면서. 욕이라도 하지 말아야지. 근데 뭐 현실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근데 아무튼 뭐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개발자가 변화하기 힘든 이유는 이런 여러가지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꾸는 개발자, 나는 미래에 그냥 평범한 개발자가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거를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 연약하게 살지 마세요. 인생은 되게, 그러니까 막 사람들한테 막 드세게 괜히 공격하고 이런 사람을 싫어하는 거지.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남성들이 그렇게 막 드센 여성분들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 근데 문제는 드센 거랑 생활력이 강해서 되게 명확하게 이겨나가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남자도 뭐 그렇게 거칠고 막 그런 사람 싫어하는데, 생활력 강하고 하는 사람들은 일반 여성분들도 되게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저는 막 드세게 막 되게 못되게 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생활력 강하게 한번 변화하는 파도에 나도 타볼까, 이런 좀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거지, 내 얘기는.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